네, 안녕하세요. 129회 실전 문제 풀이 벌써 8일 주차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본 강의가 이제 9주차, 그 다음에 문제 풀이는 지난번에 이제 명절 때 한 번을 추가를 해서 앞으로 이제 2주차가 남았습니다. 9회, 9주차, 10주차 해서 총 10주차까지 10번에 걸쳐서 이제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제 13문제 단답형 13, 서술형 6문제니까 10주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2회차 강의 때 190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거듭 이제 드리는 게 문제를 많이 푼다고 모든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 내가 다시 있는 문제를 어떻게 다른 답안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느냐가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10문제, 뭐 20문제, 100문제, 200문제, 500문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 문제들을 제대로 알면 그 한 문제들을 가지고 다른 10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일차 한번 단답형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최적 함수비부터 페이스 매핑 해서 문제가 이제 13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최적함수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함수비라고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최적함수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본 특히 이제 뭐 토목시공, 그렇죠? 토목시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전에 토목시공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토목 시공을 가지고 계시거나 토목을 하신 분들은 자칫 이런 문제가 본인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악이 되는, 그러니까 답안에 독이 되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쪽에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공 문제가 나오면 기본이 안전을 바탕으로, 그렇죠? 플러스 시공적인 기술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야지 기술 문제가 플러스 알파 점수가 돼서 돌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안을 쓰냐면 시공 답안에 플러스 안전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는 답안을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점수를 받아보면 형편없는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시공, 건축 시공, 토목 시공에 있어서의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답안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최저감수비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함소비 증가할 때마다의 다짐 효과가 가장 좋을 때 최대 검전 밀도가 얻어지는데 이때 함수비를 최적 함수비라고 한다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최적 함수비에 대한 함수비, 그 다음에 건조 밀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래프가 하나의 차별화할 때 차별화로 답안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적 함수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 그래서 최적 함수비에 대한 도표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도표를 위한 건조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기술 이론적인 부분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전 쪽으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적 함수비를 구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어떤 시험이라든지 그 실내 시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할 수 있고, 또 이 최적 함수비에 따라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토공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최적 함수비에 대한 기본적으로 활용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최적 함수비의 특징, 활용성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요인이 답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짐 기준을 설정을 하고 다짐 함수비를 관리하는 데 활용을 한다라는 거.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최적 함수비에 대한 선, 그다음에 영공기 간극 곡선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다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기술적인 서술로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전 쪽에 답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함수비에 대한 기본적인 합격자 답안을 보시면 다짐 기준, 그렇죠? 다짐 곡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최저함수비와 다짐 효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따른, 즉 최저함수 미확보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연계됩니다. 그러면 최저함수가 미확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주행성에 대한 확보나 덤프트랙에 대한 어떤 전도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연계돼서 답안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답안을 보시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최저함수비가 흙 다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즉 우리가 최저함수비에 대한 것은 토공사와 연계돼서 답안을 여러분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최저함수의 목적, 그 다음에 영향 요인에서 이러한 그래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함수비를 활용하는 다짐 시, 그렇지? 토공 작업 중에 다짐 작업 시에 재해 위험 모임 및 안전 대책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짐 작업에 대한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 지반에 따른 넘어짐, 그 다음에 다짐 기계, 건설 기계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협착, 그 다음에 유동성 납반의 맞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 대책으로는 이러한 토공하면서의 어떤 다짐 시에 어떤 깔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장비에 대한 후방 감지자는 장비 유조자에 대한 배치,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 이런 형태의 답안이 구성이 될 수 있다. 또 최저감시로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서 이제 대제목을 반영을 했습니다. 건설기계, 연약지반, 비계 동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언급을 했다. 그 다음 보시면 기본적으로 최저감수비와 관련된 흙의 다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 문제 실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짐의 필요성,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영향을 주는 요인 물어본 거, 그 다음에 이러한 흙 다짐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단계별 안전관리 방안. 그래서 시공 전, 중, 후와 관련된 건설기계 또는 이러한 건설기계와 관련된 신호수, 작업 지휘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짐 작업에서의 전도 방지를 위한 차량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 방안에서 이러한 토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와 연계해서 답안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공 문제가 나오면 이거로 관련된 원리라든지 이론에 대한 부분을 답안을 쓰고 그 답안이 보통 이론이 2분의 1페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의 1페이지는 이거와 관련된 안전으로 답안을 구성을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입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최근 이제 우리가 법이 많이 이제 개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라든지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제 법이 강화가 되고 하면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즉 우리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답안에 표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법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를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사항 중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 및 절차, 그 다음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이러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이러한 거를 어디에서 실시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무 등을 인지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유도할 목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목적, 그렇죠?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련 법, 이렇게 해서 이제 언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정의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을 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유도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 평가 대상 및 시기 및 기관. 평가 대상은 기본적으로 현장 공기 50% 이상 진행 시, 그다음에 본사에서는 대상 공사 수와 관계없이 당해년도 1회 이상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관은 국토안전 관리원 해가지고 언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으로는 총공사 200원 이상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해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정 또는 인허가의 장 해서 안전공사 조건에 대한 확보, 구축 운영, 안전 경영 체계의 구축 운영, 즉 이게 우리 최근 발효가 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상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구축,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부분, 이게 시행령 4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올해는 126, 127, 128회, 126부터 128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다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항목이 바로 시행령에 해당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출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재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할 때 하나의 중요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평가 기준, 그 다음에 평가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대상을 선정을 하고 평가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끔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거와 관련돼서 또 이제 수준평가 중에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요즘에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보면 정부의 책무가 있고 최근 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자에 대한 책무가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해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뭐 재해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역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목적이 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결국에는 재해를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지표 해가지고 안전보건 경영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는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여기는 안전보건 경영체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보건의 관리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입니다. 자, 역시 이 문제가 앞에서 나온 최적 함수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최적 함수비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시공에 가까운, 우리 토목 시공에 가까운 문제라고 하면 매스 콘크리트는 역시 우리가 콘크리트 역시 우리 건축 또는 토목 시공 기술사의
많이 언급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과연 안전과의 관련에 대한 안전으로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스 콘크리트 온도 균열이면 온도 균열에 대한 발생 원인,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개요해서 뭐 온도 균열의 발생 메커니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 구석이라든지 외부 구석에 대한 원인으로 해서 이러한 모식도, 그렇죠? 모식도를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안전사항이 과연 어떠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자, 콘크리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콘크리트라 그러면 지금 129회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요? 동절기입니다. 또 여름 같은 경우는 하절기 또는 여름입니다. 에 대한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 그러면 앞에 조건을 뭘로 붙일 수가 있나요? 동절기입니다. 또 콘크리트가 나오면, 동절기 콘크리트가 나오면 또 뭐가 있나요? 양생입니다. 그렇죠? 그럼 양생이 나오면 뭐가 나올 수가 있나요? 동절기 밀폐 공간이 안전에 연결이 된다. 자, 밀폐 공간 갈탄을 이용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양생 장소가 바로 밀폐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와 연계돼서 답안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 문제가 나오면 시공에 대한 이론이나 원리에 대한 부분이 서술이 되고 그거와 관련된 밀폐 공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된다. 또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요? 타설과 관련된 언급도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즉 동절기 온도 균열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내용과 연계돼서 답안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 균열 제어 방법에서 적극적, 소극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온도 균열 제어를 위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유해 이온 모임 및 안전 대책입니다. 자, 이게 양생입니다. 이게 뭐죠? 앞에 조건이 뭘 붙을 수가 있나요? 동절기가 조건에 붙을 수가 있다. 이거는 조건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생 작업, 즉 갈탄이라든지 열풍기라든가 보일러에 대한 부분이 바로 동절기의 밀폐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돼서 답안을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그다음 나올 수 있는 게 온도 균열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보수 작업을 하면서의 근로자 안전 보건, 보수 작업 시에 근로자 위험성 평가 내지는 안전 보건 대책 또는 위험 요인이 답안에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시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공 답안이죠. 그래서 온도 균열 메커니즘, 온도 균열 대책,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양생에 대한 부분으로 이거를 안전으로 답안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토목 시공하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론에 빠지다 보면 실제 필요로 한 건설 안전 기술사라는 것을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시공을 보고 시공 기술사를 따시고 바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건축 시공 기사를 따르고 바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라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자 답안을 한번 보시면 온도 균열이 있습니다. 온도 균열의 문제점 대책, 그래서 문제점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대책 공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양생시 재해 대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 추락이나 또 충돌, 그 다음에 MSDS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매스 콘크리트 온도 균열 양생시 밀폐 공간 안전 대책, 온도 균열이 아니죠. 매스 콘크리트 양생시의
온도 양생시 밀폐 공간 대책, 그래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있는 게 언급이 될 수 있다. 또 이제 보시면 메스 콘크리트의 특수성 내지는 온도 균열에 대한 발생 형태 메커니즘이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제어 대책.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반영이 됐다. 그 다음에 온도 균열 제어를 위한 안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단계별 안전 체크 포인트. 그래서 설계에 대한 부분, 타설, 양생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양생시 안전 대책. 그래서 어디 동절기 메스 콘크리트에 대한 안전 대책이 답안에 언급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스 콘크리트가 나오거나 온도 균열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양생,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언급을 해서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고 사망 만인율입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 그래서 사망 만인율은 이러한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로 나눈 값이다. 즉 사망자 만인에 해당되는 재해에 대한 요율이 바로 사망 만인율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사고 사망수로 정의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망사고 만인율은 이제 출제가 한번 된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중요한 키워드나 이런 부분으로도 여러분이 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사고 사망 만인율에 대한 어떤 활용, 그렇죠? 또 이거에 대한 목적, 그렇죠? 활용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된다. 그 다음에 사망사고 만인율에 대한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상시 사망자 수의 사고 사망자 수 어떻게 만 명에 대한 부분이 바로 사망사고 만인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망사고 만인율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사고 사망 만인율의 산정 목적 또 활용성 그 다음에 사고 사망 만인율에 대한 계산 방법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이거와 관련된 어떤 재해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망사고 만인율에 대한 건설업체의 안전평가 지표의 어떤 적용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답안의 차별화 아이템 또는 차별화 키워드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사고 만인율 해서 개요, 그 다음에 산출 방법, 그 다음에 사망사고 만인율 제도의 활용, 그 다음에 어디에 있나? 입찰 자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최근 발주 방식에 있어서 종심제라고 그러죠. 종합심사 낙찰제의 심사에 반영이 되고 재해 발생 건수 공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에 사망 만인율 업계 평균 이상에 해당이 되는 사업장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절차 및 방법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저감을 위한 제휴 산정 발전 과제에서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사고 만인율, 사고 사망 만인율에 대한 산출 방법, 활용, 목적, 그 다음에 이게 현장에서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답안에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사고 만인율에 대한 산정, 그 다음에 적용에 및 기대 효과, 그 다음에 만일 추이, 그 다음에 저감을 위한 정부 추진 목표 해가지고 언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망사고 만인율, 그래서 관리, 근거, 산정 방법, 특징, 그 다음에 차이점, 그 다음에 활용성, 안전보건상의 의미, 그 다음에 사망사고 산정 시 유의사항에서 이러한 대정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다음 답안을 보시면 정의 및 키워드, 그렇죠? 그래서 환산제율이라든지 코사 MS와다 연관이 되어 있는 키워드다. 그 다음에 사망사고 만인율의 산정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도입 효과, 그 다음에 적용 시 유의사항, 그 다음에 이러한 사망사고 만인율에 대한
공상 처리 방지 사유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현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답안을 서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트홀입니다. 포트홀. 자, 여러분이 이제 포트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언제 많이 나오나요? 장마철, 또 동절기 또는 해빙기도. 그래서 이러한 계절적인 요소에 의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트홀이라는 게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트홀에 대한 발생 원인, 발생 과정,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이게 뭐죠?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포트홀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발생이 되는지, 그 다음에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이 포트홀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가 뭐가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포트홀이 발생이 됐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공용 중에 발생되는 포장의 하자연입니다.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포트홀로 인해서 어떤 안전관리 문제가 있나요? 교통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우리가 건설 현장에 안 되는 이거를 하는 보수 작업에 대한 근로자 안전이 같이 연계돼서 답안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상의 발생 원인, 발생 과정,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단답형에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생 과정, 파손 형태,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교통하중 지지 방식. 이거는 이제 뭐 서술형일 경우에는 다양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될 수가 있고, 보면 동절기 포털의 발생 원인, 방지 대책, 그렇죠? 그 다음에 처리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보수 보강 작업 시에 대한 근로자 안전 보건 대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절기 포털에 대한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대책가 어떻게 있나요? 교통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 작업에 대한 조도 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보시면 야간 작업에 도로 보수 공사를 많이 합니다. 왜? 교통에 대한 교통 처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언제 한다? 야간 작업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야간 작업할 때 조도 확보, 또 포트홀 작업하면서 건설 기계에 대한 어떤 충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끼임 사고에 대한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될 수 있다. 항상 그렇게 사고와 연계돼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포트홀에 대한 서술형 문제입니다. 발생 원인, 발생 과정, 방지 대책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단답형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그 다음에 발생 원인, 발생 과정, 그 다음에 방지 대책, 그 다음에 우회도로에 대한 야간 포트홀 보수 작업 시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 대책.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교통, 그 다음에 특별안전교육, 그 다음에 신호수, 그 다음에 근로자의 충돌이라든지 후방 경보에 대한 점검, 이렇게 해서 언급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이지만 이게 단답형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키워드나 대제목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 항상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거는 시공답안입니다. 시공답안. 그래서 시공답안, 그렇죠? 그래서 이거로 어떻게 됐다? 안전답안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력과 양압력입니다. 부력과 양압력. 자, 부력과 양압력은 한동안 문제가 이제 출제가 안 됐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부력과 양압력은 기본적으로 부력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안한 양압력, 이거와 관련된 안전이 뭐가 있나요? 시설물 안전과 관련 있다. 안전법, 그렇죠? 불연과 양압력. 그래서 이런 불연 양압력이 발생이 되면 이거에 따른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과 연결돼서 답안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부적 방지에 대한 대책, 그렇죠? 원인, 대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앙카에 대한 설치라든지 마찰 말뚝, 강제 배수, 중량의 대중제, 불합 방지 공법에 대한 선정 고려사 방지 공법에 대한 부분이 서술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이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부력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력과 양압력 발생에 따른 안전이 어떤 공정에 될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제목을 보면 부력 양압력의 차이점, 그렇죠? 그러면 부력 같은 경우는 부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수위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양압력하고 차이를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굴착 작업 시, 즉 어떤 공정을 반영을 했나요? 여기는 흙막이 작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흙막이 굴착 시 양압력에 의한 재해 발생 메커니즘, 그 다음에 굴착 시 양압력에 의한 보림 방지 대책, 그 다음에 스마트 계측 관리를 통한 도심지 흙막이 무너짐 예방 사례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력 양압력 하면 공정 중에 어떤 걸 할 거냐? 그래서 흙막이 공정으로 끌고 왔고요. 그렇지만 하면 뭐 건축에 있어서는 어떤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어떤 부력에 대한 부분을 답안을 구성을 할 수 있다. 부력과 양압력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안전 확보 대책, 그 다음에 배수공법 시 감전재해 예방입니다. 그래서 부력과 양압력의 배수공법, 즉 뭐 양수기를 설치한다든지 현장에서의 어떤 안전관리 사항 부분 중에 이러한 부력과 양압력 발생에 따른 양수 작업 시, 그렇죠? 배수공법 시 재해 발생 방안에서 이러한 누전차단기 설치라든지 감전재해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답안을 끌고 왔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력 양압력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에 대한 내용을 이거는 시공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플러스 뭐다? 안전 관리를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이러한 부력과 양압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서술형 문제 답안이 있습니다. 뭐 발생 원인, 공법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중점 관리 대책에서 기본적으로 랑앙카라든지 상수위 제어 공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장비입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이제는 스마트 건설 안전은 이제는 답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키워드다.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키워드다. 그러니까 스마트 안전장비는 기본적으로 스마트가 나오고 안전장비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전장비의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호구에 대한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스마트 추락방지대에서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 추락방지대 나와서 기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 이거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최근 개발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비, 개인 보호구 이런 거와 연계돼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추락 방지대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러면 스마트 안전 장비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스마트 안전 장비 사례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추적, 무선 신호 송수신 모니터링 시스템, 그 다음에 위치 관제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용에 많이 쓰나요? 밀폐 공간에 대한 키워드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CCTV에 대한 지능형 CCTV, 그 다음에 위험 분석 및 조치에 관한 안전 사고 예방 장비, 그 다음에 위험 요소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회사에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꼭 이러한 부분은 뭐 일반에 되는 게 아니라 각 회사마다 이러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 장비와 관련돼서 고소 작업 시에 대한 안전고리 미체계 시 경고 의미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한 장비를 건설 현장에 맞춰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스마트 안전 장비가 나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답안을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뭐 우리가 사물 인터넷 하면 사물 인터넷 또 한때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나요? 사물 인터넷하고 뭐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걸 가지고 원인을 분석을 하든지 원인을 파악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물 인터넷에 대한 특징, 활용성에 대한 부분도 답안에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그렇죠? 그 사물 인터넷 하면 IoT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이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스마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IoT 기반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 기술 동향에서 뭐 개인 보호부터 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정보에 대한 획득 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언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oT 스마트 건설 그렇죠? IoT 기반한 스마트 건설입니다. IoT 기반 스마트 건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키워드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IoT 기반한 스마트 건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IoT 기술 동향, 원격, 웨어러블, 추적, BIM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답안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IoT 확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4차 혁명 산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건설 기술, 그래서 사물 인터넷부터 자율주행까지 다 언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스마트 캡이라든지 블랙베리든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 여러 가지 스마트 건설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혁,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기대 효과. 그래서 AI 과제 감지기, 스마트 위치 태그, 스마트 환경 측정기, 스마트 액션 캠 해가지고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스마트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가지고 간다? 이런 많은 거를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너무 파헤쳐서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적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다른 답안에 반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답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스마트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에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안전장비의 정의, 도입 목적 및 배경, 그렇죠? 종류 및 활용 방안, 그다음에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 21년 9월달에 기본적으로 보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돼 있고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장비의 활용 사례에서 기본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합격자 답안을 보시면 뭐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렇죠? 스마트 기술 적용 기대 효과, 안전관리 주요 경향, 그다음에 IoT 안전관리 상해, 그다음에 IoT 확산 장애인 발전 과제 이렇게 해서 답안을 구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펠세프입니다. 펠세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전설계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펠세프가 나오면 뭘 써야 되나요? 풀프루프와 연계해서 답안을 쓴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펠세프에 대한 정의. 그래서 사용자가 잘못된 조작을 하더라도 전체가 다 스톱이 되거나 작동이 되지 않도록 고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다. 그렇죠? 그래서 휴먼 에러가 발생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 기법이 바로 펠셰프다. 그러면 풀프루프는 뭐냐? 인간의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휴먼 에러를 방지 위한 것이 바로 풀프루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펠셰프가 나오면 풀프루프와 연계해서 답안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페리 쉐이프를 활용한 건설 현장에 어떠한 아이템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리 쉐이프에 대한 구조적인 페리 쉐이프, 기능적인 페리 쉐이프. 그래서 구조적인 거는 항공기에 대한 내용. 그래서 항공기에 대한 비행 중에 엔진이 하나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엔진 운영이 가능한 그러한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시스템에 대한 철도 시스템의 신호 체계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신호가 잘못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신호로 유지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페리 쉐이프에 대한 대표적인 현장 사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 기구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풀프레프에 대한 부분, 페리 쉐이프에 대한 적용 사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유 난로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어지면 꺼집니다, 자동으로. 이거에 대한 소화기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들이 바로 페리 쉐이프의 적용 사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리 쉐이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실계 기법의 종류해서 페리 쉐이프부터 풀프루프, 그렇죠? 풀프루프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답안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설계 기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페리 쉐이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페리 쉐이프의 특징, 차이점, 프로그램의 설계 5단계 플로우,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활용성, 그 다음에 IoT 기술을 전문가한 페리 쉐이프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제언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크 버드에 대한 도미노입니다. 버드 이론이 나오면 뭐가 나오나요? 하인리히입니다. 하인리히에 대한 법칙은 뭐가 있나요? 불완전한 행동, 그렇죠? 불완전한 행동. 그 다음에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를 바로 하인리 법칙에 언급이 됐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 상태가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버드 이론의 직접 원인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비교표에 대한 작성이 언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드의 신도미노이라는 이러한 기본적으로 관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기본 원인, 그 다음에 직접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기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직접 원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는 이론이 바로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네? 버드의 이론 나오면 비교표, 그 다음에 재구성 비율 1대 10대 30대 6배, 그 다음에 하인리는 1대 29대 300에 대한 내용이 이제 비교 대상으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연쇄 반응 이론의 키워드, 그다음 하인리, 버드, 아담스, 그 다음에 휴까지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손실비의 종류 및 계산 방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방식과 버드 방식 또는 하인리와 시몬스 방식이 같이 언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리와 버드는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한 요율이 다르다.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 1대4가 하인리, 직접비, 간접비 1대5가 버드 방식에 의한 재손실비 평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대제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메커니즘, 재발생 메커니즘은 다 나옵니다. 재발생 메커니즘. 그 다음 버드 이론에 대한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요인, 그 다음에 버드 이론의 재구성 비율, 그 다음에 니어미스 또는 현장관리 방안 사례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답안도 보시면 연쇄적인 이론의 비교, 그 다음에 활용하는 안전관리 방안, 그 다음에 니어미스 예방 활동을 위한 안전재해 예방 대책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더페 ERG 이론입니다. 기본적으로 메슬로우 이론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부여 이론 중에 대표적인 메슬로우 이론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해서
이게 다른 이론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RG 이론의 이의 존재에 대한 욕구, 관계에 대한 욕구, 성장에 대한 욕구가 바로 이러한 재해를 활용하고 이러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동기부여를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가 있나요? 자, 존재 욕구가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관계 욕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고, 성장 욕구가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알더퍼 이론의 활용 방안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알더퍼 이론은 원리, 그렇죠? 욕구에 대한 좌절, 욕구에 대한 강도, 욕구에 대한 만족해서 작동 원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메슬로 이론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에 따른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뭐 생리적 욕구는 우리가 휴게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치를 함으로써 반영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같이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재해 메커니즘 해가지고 플로 차트를 하나의 공통 아이템으로 답안을 쓸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기본 자료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더퍼 ERG 이론에 대한 대점을 어떻게 잡았나 볼까요? 동기부여 이론의 종류, 메슬로 이론에 대한 비교, 어디 알더퍼 이론과 메슬로 이론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한 안전관리 방안이다. 어디 아파트 시스템 빙의에 대한 적용. 그 다음에 이러한 알더퍼의 성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세이프티 포인트 제도의 시행에서 현장과 연계해서 답안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알더퍼의 3대 욕구, 메슬로 이론의 비교, 그 다음에 작용 원리, 동기부여 이론의 활동 사례에서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필로티 구조물입니다. 필로티 구조물. 필로티 구조물이 나오면 뭐가 있나요? 지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플로피, 어디 지진? 포항 지진의 이 필로티 구조물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물에 대한 어떤 지진 이후에 어떤 구조적인 설계라든지 안전성 확보, 검토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로티 구조물이 당초는 이러한 상부 구조물을 받치는 거였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둥이 다 받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적인 안전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물의 기둥이 이러한 구조물과 연계해서 답안이 구성이 되고 구조물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필로티 구조물입니다. 자, 그러면 필로티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 시행령을 완화하고 적용한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필로티 구조물의 피해, 그렇죠? 피해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둥에 대한 자굴이나 이제 파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필로티 구조물의 취약상 뭐 이게 언급되어 있고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및 문제점,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책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물의 구조적 취약성, 구조적 특징, 그 다음에 내진 성능 향상 방안에서 답안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스안카 자유장의 역할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자유장의 역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거는 이제 시공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어스안카 관련된 안전관리 사항이 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스안카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천공 장비에 대한 부분, 또 이 장비를 예를 들어서 양중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상부 작업을 할 때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스안카의 구성, 그죠? 이러한 모식들을 통해서 구성을 볼 수가 있고, 자유장의 역할 역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 역할은 어떻게 됐나? 긴장력에 대한 앙카의 역할을 하고,
최소화를 위한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그룹 이펙트에. 그 다음에 자유장이 예상 파괴선 밖에 위치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어쌍가 시공 단계별 유해 위험 요인 및 안전 보건 대책입니다. 그렇죠? 자유장이 나왔으면 어쌍가 시공 단계별.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공, 삽입, 그라우팅, 안장에 대한 부분이 시공 단계. 그렇죠? 그러면 시공 단계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뭘로 표현될 수 있나요? 안전 작업 절차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 작업 절차.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스안카의 자유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유해위험 요인 안전보호대. 그다음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통한 어스안카에 대한 안전관리 사례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쌍가 자유장의 역할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 그건 부분 플러스 이거와 관련된 재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근로자에 대한 또 뭐가 있나요? MSDS도 있죠. MSDS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또 재유용에 대한 부분이 어쌍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잔재, 안전, 작업, 절차에 대한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쌍카에 대한 시공시 유의사항에서 이거는 시공답안입니다. 시공답안의 기술적인 내용을 습득해서 답안에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답안을 안전 답안으로 어떻게 전환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패스 매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패스 매핑은 어떤 부분이냐? 터널 작업입니다. 터널. 뭐 터널 작업이면 터널에 대한 어떤 부분인가요? 막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은 뭐죠? 밀폐 공간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여러분은 항상 답안에 어떻게 쓸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패스 매핑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육안으로 보는 거다. 그러면 패스 매핑이 최근 내에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될 게 어떤 내용이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구리, 치마, 사고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된다. 그래서 막장 전면부에 구리치마 사고가 왜 일어났나요? 막장 전면부에 연약 지반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 연약 지반이 출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로 인해서 하나의 구리치마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막장 전면부에 대한 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TSP 부분, 그 다음에 이러한 페이스 매핑,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전진, 수평, 보링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핑이 나오면 TSP, 페이스 매핑, 선진, 수평, 보링에 대한 키워드가 같이 나온다. 이거 역시 뭐다? 터널과 막장과 밀폐 공간에 대한 키워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스 매핑에 대한 조사 항목, 방법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거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차별 아이템으로 구리치마 사고와 관련된 페이스 매핑을 포함한 막장 전면부에 대한 지질 탐사의 종류 및 특징으로, 그렇죠? 지질 탐사 종류 특징으로 언급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이 페이스 매핑을 하면서의 안전관리 사항, 그렇죠? 어떤 거? 조사자의 조사원에 대한 안전관리,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막장부에 되기 때문에 낙반 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밀폐 공간에 대한 지식재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답안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평 볼링, 페이스 매핑, 그다음 TS 탐사가 같이 연계돼 있다. 이런 TSP에 대한 답안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페이스 매핑에 대한 내 제목을 어떻게 잡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작업 절차, 매핑 내용,
그 다음에 재유형별 안전대책,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방맞음부터 시작해서 페이스 매핑을 이용한 안반분류법, 그 다음에 페이스 매핑 시 안전 개선 방향에서 납반 사고라든지 부속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특징, 그 다음에 보관 대책, 나툼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마지막에 구리치마 사고 페이스 매핑 법 개정 사항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답형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답형을 제가 이번에는 이제 시공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시공적인 문제를 어떻게 안전답안에 반영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안전사항에 대한 거를 어떻게 답안에 풀고 대제목을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시공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러한 시공 답안을 안전 답안으로 어떻게 변환을 시키고 적용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그러한 단답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답형 해설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